예, 조대원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되신다니, 참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애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감옥에 있는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제발 좀 빨리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우리가 요구할 때 늘 뭐 저도 TV 토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패널이 그러면 국민들의 90%가 찬성했던 그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 민심을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대통령을 감옥에서 죽일 거냐 자연사 시킬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늘 얘기하기를 재판이 덜 끝났고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면부터 끄집어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임기 중엔 또 대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이 마치고 마지막에 임기 끝나기 2달 그 시간 동안에 사면을 하면 할 것이라고 봤는데 뭐 전격적으로 사면 발표를 하고 드디어 12월 31일 0시에 나오시게 자유의 몸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사면을 했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임기 마지막까지도 거의 40%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는 최고치예요. 아무래도 그 최고치를 유지해서 퇴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다. 그래서 자기들도 뭐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게 국민 통합,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참 자유롭고 어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반대쪽에 섰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다 용서하고 정치적 부담을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힘으로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기 지지층들을 공고히 하고 퇴임 이후에도 그 인기, 국민적 인기를 적어도 50% 정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40% 나왔기 때문에 아마 퇴임하고 나면 아마 그 수치보다는 늘 올라갔어요.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전까지는 20%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퇴임하고 난 데는 막 70%까지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또 측근들도 대통령 혼자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거다. 우리는 몰랐다 이러는데 다 쇼죠. 그거는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데 자기 혼자 덕크덕 해버리고 또 뭐 그 근거로 이재명마저도 그 전날까지 몰라서 사면 문제는 뭐 이렇게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몰랐는데 대통령이 발표해서 순간 당황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결론을 내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입장을 뭐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따르겠다 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은 이루어졌지만 역사의 평가 본인이 반성하고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는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지지층도 달래면서 또 인정한다 그래서 적어도 중도층까지는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처리에 대해서 또 그 재판 그분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나눠보면 진보, 보수, 그다음 중도 이렇게 나눠봤을 때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진보 30%는 법원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대통령이지만 형이 그렇게 떨어졌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30%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사면을 끝까지 반대했던 거고 나머지 이제 보수 쪽의 30% 정도는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대통령 죄가 없다. 니들이 정치적으로 희생시킨 거다. 이런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고 나머지 중간에 이제 40% 정도는 죄는 있어도 죄에 비해서 벌이 과하다. 그 중에 우리 쪽으로 좀 더 가까운 분들은 야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감옥에 보낼 일이 아니었다고 보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20% 정도는 징역을 살리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20몇 년 때리고
24년인가를 때리고 사면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실제적으로 법대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만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을 하는 게 더 좋았지 않느냐. 근데 이미 그 3년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4년 9개월 계셨죠. 본인이 대통령 임기를 하는 것보다 청와대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감옥에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에 있는 40%들도 전부 다 너무하다. 이런 의견이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갔을 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유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 시점에 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당 저는 수뇌부하고 상의를 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들었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의견 조율은 하지 않고 혼자서 누구 의견을 들었냐. 그래서 제가 얼핏 떠오르는 게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양정철인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이낙연하고 화해하고 그림을 그렇게 맞춰서 이제 호남 쪽에 그 영남에 공을 들이느라고 이재명이 호남에 있는 지지율이 지금 90%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50%, 60%도 안 나오고 있는 60%도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낙연을 잡아서 지금 이재명은 서로 그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면서 상의하고 나와가지고 이낙연이 차를 타는데 이재명이 마치 비서처럼 서서 인사하고 허리를 굽히고 선배로 대접하고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느냐. JTBC 같은 경우에 그 그림 딱 나오고 그 다음 그림 딱 나오는 게 이준석, 장제원 딱 띄워가지고 싸움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누구 좋고 안 좋고 어차피 둘 다 비호감도 후보인데 어느 당이 어느 그룹이 집권을 하는 게 국민 삶이 더 좀 평안하겠구나.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앞쪽에 더 좋은 그림을 점수를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뭔가 이렇게 기술자가 붙었다. 나는 그게 양정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연계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그림 하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 선수들이 봤을 때는 보수의 분열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서 촉발시켰다. 당장 보세요. 친이계들, 이명박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잖아요. 권성동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왜 이명박 대통령 MB 안 풀어주냐. 거기에 임태희라든가 이재호라든가 친이계들은 들고 일어나는데 또 친박계들, 핵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디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 MB하고 우리 박 대통령님하고 갖다 붙이느냐. 박 대통령님은 자기가 뇌물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얘들이 24년 때린 게 기껏해야 최순실이하고 국정농단 했다.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았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공천 개입했다. 이 과거에 공천 개입 안 한 그 청와대가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이 문제에 자유로운 전직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실제로 횡령 금액하고 뇌물 받은 액수가 300억 가까이 되는 그 MB하고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투로 이제 친박 쪽은 얘기하고 친이 쪽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장 친박 쪽은 얘기하는 게 오늘 그 사진 페이스북에 올라오던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하는 거 그 옆에 썼던 사람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소추안 들고 있는 게 권성동이고 그 옆에 김용남,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서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권성동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데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걸로 당장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친박 세력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좋냐?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니까 친박계도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들은 다 지지공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대통령 위해서 이번에 힘을 써서 한 거다. 그리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을 붙잡고 자기들 정치적으로 안 그러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아니면 유튜브라도 성공시키려고 박 대통령 잡고 자기가 이 대통령 나오는데 가장 1등 공신이라는 자리를 놓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태극기보다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끼리 여러분 해봐가 알지만 저도 그런데
민주당 예전에 제가 뭐 민주당 모 시장한테 5번 고소당하고 이랬지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잊혀지고 뭐 행사장 만나도 그래 뭐 지가 살려고 나한테 저랬겠구나 그러고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저하고 같이 단체를 하고 저하고 같이 당협을 하면서 저한테 공천받고 돌아서 가지고 음주운전하고 난 뒤에 그걸 거부하고 돌아서서 저에 대해 음해하고 그 다음에 그 김연아 데리고 오려고 붙어가지고 나를 밀어내고 그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부 안의 싸움이 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진짜 죽일 듯이 싸워요. 그래서 적어도 이 보수 안에 범보수 안에 분열책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표가 안 씻고 이번에 초박빙 대선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또 갈려가지고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대로 뭉쳐가지고 또 정원진 대표가 출마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표가 또 얼마라도 몇 표라도 더 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게 결코 보수한테 유리하지 않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현 집권당엔 유리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묻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 뉴스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45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러면 윤석열의 입장은 뭐냐? 그러니까 사면된 거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빨리 뭐 국민통합 화해 차원으로 사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당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30%는 단순히 사면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명예회복하자. 당장 오늘 제가 보니까 가까운 태극기 부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장 그거 딱 올려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운동으로 우리가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가 45년 구형한 사람이 누구냐? 감옥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연히 윤석열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물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쪽에 30%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건데 후보한테 다 물을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연장시켜줘서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정권을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우리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윤석열 중심으로 정권을 잡아야 될 거야. 잡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대. 윤석열이 죄가 있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로 정권을 교체해본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또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건데 윤석열이 그때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명예회복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탄압하지 않을까? 이 정부나 다를 게 뭘까? 이런 의문, 이런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지금 후보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었다. 아니면 적어도 죄보다 제가 너무 많이 때렸다. 45년은 과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형량을 그렇게 때리는 거는 사람을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정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아주 엽기적으로 이 살해를 하고 이래도 사실은 20년, 30년 때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서잖아요. 보니까 사형 잘 안 시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45년 때렸는데 적어도 그 부분이 내가 과거 정부에 잘 보이려고 아니면 내가 과거 정부에 매몰돼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한 순간 윤석열의 존재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도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까지 민주당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올라오면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김건희라든가 그 가족 주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계산을 넣고 이렇게 윤석열이 후보로 올라오기를 기다린 게 아닐까.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한 10% 앞서갈 때도 늘 저쪽에서 자신 있다 그랬거든요. 두고 보라고. 월드클럽스가 올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질 카드가 여러 개 있다고 우리는.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나오신 거 정말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또 저같이 이 당에 17년 있으면서 정말 탕그라고 공천 5번 떨어진 것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당대표하고 대통령 할 때 제가 공천 5번 떨어지고, 참 저도 뭐 청와대 이런 데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문고리들이 전부 다 문고리를 거치지 않고는 청와대 그 행정관 4, 5급짜리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실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사실은 대통령 될 때 아무 이득을 얻은 것도 없지만 주변에서 공격당하고, 그 구구절절히 제 책에 써놨어요. 공격당하고 그 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제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나오시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운데, 이제 이 상황이 우리 대선 국면에는 더 어려운 결과를 이끌 건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죠 앞으로.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